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2달 연속 낮춘 건데요. 중국 경제 성장 절벽에 부닥친 건지 아니면 저점을 지나고 있는 건지 이른바 중학개미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증권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 중국만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리를 연달아 지금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중국 지금 상황이 금리를 낮춰야 할 만큼 그런 상황인가요? 왜 그런가요? 경기가 먼저 좋아졌던 데가 먼저 나빠지던 건데요. 예. 그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먼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경기의 피크아웃도 가장 빨랐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피크아웃하고 내려가는 정도지만 중국은 이제 거의 저점에 와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경기들이 체감하는 경기들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금융수단 아마 조금 있으면은 아마 재정 정책까지도 같이 쓸 겁니다. 재정 지출 확대까지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달 연속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직전에 보면은 예. 이 정책금리를 먼저 얘들이 낮춥니다. 정책금리요. 네. 예, 그래서 그 MLF의 금리를 먼저 낮추고 나면 네. 일정한 시차를 두고서 이제 우대금리 프라임 레이트를 낮추고 네. 이게 거의 지금까지 왔던 정석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제 춘절이 있고 네. 월말에 가까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준율 인하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 이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지준율을 있습니다. 낮추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국가 부채 비율, 우리도 지금 국가 부채 갖고 얘기를 많이 이제 네. 했었지만 이 낮춘 나라가 유일하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기업 부채 작년에, 비율 네. 그렇습니다. 기업 부채 비율 또 국가 전체 부채 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제적으로는 긴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금융 완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긴축을 해서 먼저 돈 푸는 걸 먼저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영향을 반대로 조금 부양을 나서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황이 먼저 긴축을 한 상황, 중국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분기 GDP가 4%가 나왔는데요. 예.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대략 한 5.5 요 정도로 보는데 그보다 굉장히 더 낮게 나온 거죠. 4분기가 4%. 그래서 그 4%도 서방 세계에 비하면 높은 건데 거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소비 지표가 예. 12월 달에 1.7%인가 아주 이제 낮은 수준으로 나왔어요. 소비 지표가요? 그래서 소비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네. 이제 중국이 올림픽 때문에 네, 베이징 이제 동계 제로 코로나 확진자 네. 수, 이제 정말로 칭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이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2개나 폐쇄를 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센 규제를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빌리티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이제 거의 제로 상태로 가는. 근데 이것이 올림픽이 이제 2월 달에 시작이 되지만 예.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까지 하면 3월까지 가기 때문에 금년 1, 4분기도 이게 크게 경기가 자생적으로 좋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이제 다 쓸 건데 거기에 먼저 지금 이제 금융통화정책을 이제 쓴 거죠. 네. 그렇군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그러니까 내수가 얼어붙는 게 가장 지금 중국 경제 부진의 원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4, 4분기에 GDP 숫자가 낮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전력 대란이에요. 전력 대란. 그래서 네. 이것은 이제 탄소 중립이죠. 중국이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조금 무리하게 시행을 했다가 3, 4분기에 큰 대형 사고를 일으켰고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 네. 이제 중국 내부적인 우리도 요소수 사태까지 벌어진 그렇죠.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근데 4, 4분기에도 그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보면은 그 코로나19의 방역
이것이 이제 소비를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에너지 생산의 차질이 그것이 여파가 생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미쳤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중국이 펴고 있는데 재정 쪽에서도 좀 지출이 늘린다 그러면 1, 4분기 뭐 어느 정도까지 부진이 조금 계속될까요? 올 한 해 그 경제 상황을 이렇게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1, 4분기는 예상을 여전히 4%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 모빌리티가 아마도 이게 코로나19의 제로 정책은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략 3월 초까지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 4분기는 뭐 거의 손댈 수 없는 상태로 간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의 수치를 이제 좀 가속적으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예. 있다는 거죠. 혹시 생산에 큰 차질이 오고 뭐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성장 어떻게 뭐 절벽으로 떨어질 그런 우려 같은 건 이제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중국의 생산 시설이 파괴됐냐, 또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냐.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래서 건 그것이 첫 번째는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풀게 되면은 소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생산, 그러니까 석탄 생산을 CO2 줄인다고 이걸 줄이는 바람에 전력 생산이 줄어들고 이게 생산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전력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석탄을 정상적으로 이제 채굴을 하게 되면 네.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조금 긴 시각으로 뭐 한 2년 반, 4년 이 사이클로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아마도 금년 1, 4분기, 작년 4, 4분기가 네. 이 경계 저점을 통과하는 그 시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맞는 것 같다 그러시는데 이 헝다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 상황 같은 이 부동산 개발업체 부동산 경기가 워낙에 좀 안 좋은데 그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헝다 문제를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지만 헝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네. 부동산 업계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헝다라는 그 한 개 회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헝다를 제외한 10대 부동산 회사들 중에서는 부도나거나 이 회사채나 이자 지급을 못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헝다만 정부 정책에 역행하면서 터진 사고고, 네. 헝다의 매출액이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들의 전체에서 한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른 점이고, 그리고 헝다가 이제 뭐 한국이나 서방에서는 이게 중국의 이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예.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은 너무 과장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헝다 문제가 금년 6월 달에 이미 터졌죠. 작년 6월이에요. 네. 그렇죠. 작년 6월이죠. 네. 근데 그렇게 터졌으면은 벌써 7개월이 넘어갔는데 중국의 금융위기가 왔냐. 그렇게 놓고 보면 답은 아주 심플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위기라고 하면 일단은 만약에 헝다 위기가 경제에 큰 치명적이고 은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금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금리, 콜금리, 시보레이트를 보면은 2%대에서 최근 뭐 한 두 분기 사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기금리 편은 변화가 없었다. 그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네. 헝다한테는 아주 간단하게 답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죠. 중국 바깥에서는 아마도 조금 위험성 있게 봤지만 다른 부동산 회사들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올해 이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하는 공산당 대회가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을 뭔가 좀 더 높이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할 텐데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시진핑의 3년임을 가지고서 많이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미 2018년 이때 헌법을 바꾸면서 연임 조항을 삭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그 3년임에 관한 문제는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예. 그 연임의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이제 논의일 것 같고요. 예. 이제 대신 이제 이게 GDP를 얼마를 가져가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GDP가 10% 간다고 그래서 시진핑이 연임하고 4% 간다고 안 하는 이건 전혀 관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포커스는 예. 중국에 금년에 1,070만 명 정도의 대졸자가 나오는데 이 1,070만 대졸자들을 명. 예.
이제 취업시키려면 GDP 성장을 얼마를 해야 되냐. 요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방의 그 예측치들은 대략 한 5.1에서 5.6 정도를 보는데 중국이 연간으로 한 1,200만에서 1,300만 명 정도 고용을 평시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략 GDP로 보면 5.2에서 한 5.7 정도 요 정도 사이는 유지를 해야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고용을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 3년임을 갖고서 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것은 약간 이게 핀트가 안 맞을 수가 있고 오히려 네. 중국의 대졸자의 취업 자수를 갖고 GDP를 보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졸자 취업으로 GDP와 연계해서 좀 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하잖아요. 올 들어서도 굉장히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를 중국이 낮추면 오히려 미국은 이제 올릴 예상이고 혹시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해외 자금 빠질 우려 같은 건 없을까요? 그게 이제 뭐 밖에서 보면 미스테리이기도 하고 경기 이렇게 나쁘다고 그러는데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작년 12월 달에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로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요? 2014년 이후에 최대로 많이 들어왔고 네. 지금 1월 달에도 네. 그 2주 동안 들어온 자금이 작년 11월 달에 들어온 자금을 훨씬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서방세계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네, 부분인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석을 그래서 하세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방금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그 중국이 금리를 내렸을 때 그래서 2012년, 2014년, 이제 2018년, 19년 이 세 차례의 금리 인하였을 때 중국 주가가 이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금리를 낮췄을 때 주가가 반등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4%대 GDP를 달성한 것을 이걸 아까 말씀하신 절벽으로 보는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게 바닥을 통과하는 거라고 보냐 이게 차이인데 스마트 머니들은 이것이 이게 바닥을 통과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바닥을 통과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타이밍인데. 미국은 이제 경기를 피크아웃하고서 내려가는 쪽이면 네. 투자의 이 정석에 보면 네. 이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아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스마트 머니들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들은 지금을 이렇게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중국 주식으로 자금이 몰린 건 아닌가.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투자를 중국에 하고 있는 편입니까? 한국 투자가들도 이제 뭐 미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지만 예. 뭐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많이 알려진 종목들 네. 이제 그런 종목에다가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뭐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그 바이오라든지 뭐 IT 기업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것이 제재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서치에서 또는 IB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고 예. 지금 1월 달에도 중국이 거의 한 300억 위안 이상의 외국인 순 자금 유입이 있는데 예.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성깡통 그 심천거래소에 투자하는 제 투자가들 거기서 1월 달 상위 매수 10종목 중에서 네. 거의 5종목 가까이가 이게 전부 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 관련되는 그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다는 것이죠. 선광통 심천에서 내수 10개 종목 중에서 5, 6 그렇습니다. 정도가 배터리, 전기차.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스마트 머니들은 이제 저점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높은 쪽이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저평가된 그 뭐 블루칩 이것들을 매집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거추항반이요. 네, 예. 거추항반. 거기에 지수를 이렇게 추정하는 ETF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한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추항반이 그 뭐 시장 개장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상장이 이제 흑자가 안 나도 상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약간의 버블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뭐 시장 평균 PR이 68,
뭐 하이테크 기업은 엔간하다고 그러면 100에서 200배 정도가 되는 나스닥보다 더 큰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ETF는 지금 그 뭐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 unseasoned stock이라고 얘기하는 상장이 되고 나서 일정 기간에 경과해서 주가가 다져져야 되는데 네. 지금 아마 거창반 주식들은 아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ETF가 설정이 되는 바람에 수익이 좀 수익률이 안 좋겠네요. 이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뭐 1년 전에 했더라 그러면 그것은 이제 대박이었을 건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설정된 펀드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네. 이제 안정화가 될 때 그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순자산이 늘고 있지만 타이밍은 조금 지켜보자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중국 경기 금리 인하 동향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